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기출모의고사 2회 60문제를 파이팅 선생님의 해설과 함께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위험물 산업기사 CBT 대비 기출모의고사 2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1번 다음 금속 중 반응성이 큰 것부터 작은 순서대로 나타내는 것은, 즉 반응성이 큰 것부터 찾는 것입니다. 자, 금속 중에 반응성이 크다는 뜻은, 즉 이온화 경향이 크다는 뜻입니다. 전자를 잘 버린다, 곧 이온화 경향이 크다, 이 뜻을 의미합니다. 금속 중에 반응성이 큰 것은 주기율표에서 금속들은 대부분 이 근처에 있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반응성이 크다는 것은 이온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온화 경향에 대해서 암기해 두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칼칼나막, 아라철, 니주납, 수소,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자, 칼칼나막, 아라철, 니주납, 수소, 그 다음에 동은금인데, 자, 동은금인데 은은 뭐다? 수은 옆에 하나 있고 금에는 뭐가 있어요? 백금이 하나 있다. 자, 이건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밑에 보여드릴게요. 칼칼나막, 그죠? 아라철, 니, 주납, 수소, 동, 은, 금. 이렇게 암기를 해 두셔야만 합니다. 칼륨, 칼슘, 나트륨 이런 애들이 크죠? 요런 것만 앞에 몇 개만 알아도 문제 푸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다시 돌아가시면 그렇게 보면 나트륨, 칼륨 애들이 뒤에 와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미 틀린 거죠. 앞쪽에 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나트륨, 철, 틀렸죠? 앞에 암기한 순서에 맞는 것은 4번이 됩니다. 칼칼나막. 쭉 가다가 니주납, 동응급이잖아요. 그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살펴봅니다. 2차 알코올이 산화되어 생성되는 물질은 무엇인가? 그죠? 2차 알코올이 뭐냐? OH에 결합한, 그죠? 탄소에 붙은 알킬기가 몇 개냐? 이런 뜻입니다. OH에 붙은. 물론 알코올들은 OH가 있잖아요. 탄소에 OH가 보통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붙어 있느냐? 어떤 알킬기가 뭐죠? CnHen 플러스 1. 이런 것들을 알킬기라고 하죠. 여기 이쪽 양쪽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경우도 있죠. 붙어 있는 게 만약 2개 붙어 있으면 그걸 뭐라 그런다? 그것을 2차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자, 2차 알코올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H도 있죠. 이렇게 보면 산화되면, 산화라는 게 뭐죠? 산화. 수소를 뺏기거나 산소를 얻거나 이렇게 많이 이해하시죠. 수소를 뺏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기냐? 이렇게 생긴 얘들이 그러면 CO만 남잖아요. 그러면 CO로 붙어 있는 것들을 뭐라 그러냐? 케톤이라고 합니다. 케톤. 모양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R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알킬기에 CO가 붙어서 알킬기 이렇게 붙어있는 걸, 이렇게 물질을 케톤이라고 합니다. 자, 어려우시면 그냥 암기하세요. 1차 알코올이 산화되면 알데히드가 되죠. 아세트알데히드, 에틸알코올이 산화되면 아세트알데히드, 메틸알코올이 산화되면 포름알데히드. 그죠? 1차 알코올은 그렇고 2차 알코올은 산화되면 케톤이 된다. 이렇게 붙어있는 것, 케톤. 알코올이 이렇게 생겼는데 산화되는 거 H가 빠지면 CO만 남잖아요. 그래서 케톤. 그렇게 보셔도 되지만 그냥 외우셔서 2차 알코올은 산화되면 케톤, 1차 알코올은 산화되면 알데히드가 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산화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교재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산화수는 구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의 산화수를 합해서 구하는 것의 산화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 둘 다 이온이 아니죠. 그러면 이 세 개를 다 산화수를 다 합하면 산화수를 합하면 산화수 합은 0이 되죠. 0. 그죠? 산화수의 합은 0입니다. 그러면 산화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 뭐죠? O는 16쪽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2예요. 얘는 1쪽이잖아요. 1쪽. 그럼 플러스 1. 마이너스 2짜리가 곱하기 7개. 플러스 1짜리가 2개. 그리고 얘는 모르겠어요. 곱하기 2. 다 더했더니 제로더라. 그럼 뭐가 되죠? 마이너스 14에서 2를 빼면 14에서 빼면 12네요. 이항하면 뭔지 모르는 거 2개는 12가 되더라. 그럼 6이더라. 플러스 6이더라. 이렇게 산화수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산화수. 통상 전자를 얻거나 뺏긴 상태가 아니면 합하면 0이 된다. 전기음성도가 큰 것부터 찾는데 이온화 경향이 큰 것부터 계산하면 쉽죠. O는 마이너스 2, K는 1 해서 모두 합해서 계산하면 바로 나오는 문제. 산화수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어떠한 기체 40g의 부피가 같은 온도, 기압이 같은 조건에서 아세틸란 13g의 부피와 같은 경우, 자, 온도와 기압이 같다면 부피가 같아. 무슨 말이죠? 기체의 부피가 같아. 온도, 기압이 같을 때 기체의 부피가 같다는 말은 뭐가 같단 말이죠? 곧 몰수가 같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표준 상태에서 모든 기체 1몰의 부피는 대략 22.4리터니까, 즉 모든 기체의 부피는 온도와 기압이 같다면 같거든요. 여기서는 부피가 같다는 말은 곧 몰수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기체 40g의 부피, 40g이잖아요. 분자량을 구하는 게, 분자량은 뭐죠? 몰수에서 추인해 볼 수 있죠. 몰수에서, 그죠? 유출을 할 수 있어요. 현재의 질량에다가 1몰당 분자량을 나누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몰수를 구하면 분자량을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몰수는 같다. 뭐죠? 아세틸렌 13g의 몰수니까 아세틸렌의 몰수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아세틸렌의 분자량은, 아세틸렌이 뭐죠? C2H2니까. C2H2는 12니까 12 곱하기 2, 24 더하기 2 했더니 26이더라. 13이다. 그럼 뭐죠? 아세틸렌이 0.5몰이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몰수를 0.5몰로 쓰면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곧 분자량은 80이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슘 2 플러스 이온의 전자 배치를 묻는 문제입니다. 전자 배치 이렇게 쓰시는 거 다 공부하셔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껍질에는 뭐가 있죠? S가 있습니다. 두 번째 껍질에도 S가 있고 P가 있죠. 세 번째 껍질에도 S가 있고 P가 있고, 그죠? 뭐가 있죠? 그 다음에 D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순서는 어떻게 채워지느냐? 첫 번째 껍질에 S,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ES, 두 번째 껍질에 EP까지 채워지고, 그 다음에 3S, 3P, 그 다음에 3D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네 번째 껍질에 4S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3D가 채워집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채워진 순서. 첫 번째 껍질은 여기고, 두 번째 kop질은 여기고, 세 번째 껍질은 여기지만, 세 번째 껍질이 다 채워지기 전에 네 번째 껍질에 S부터 먼저 채워지고, 세 번째 껍질에 D가 채워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1S, 2S, 2P, 3S, 3P, 4S, 3D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온은 전자가 몇 개느냐? 이온은 몇 번째죠? 20번이잖아, 20번. 20번이다. 20번이라는 건 뭐다? 양성자 수가 20개. 그죠? 양성자 수가 20개. 곧 뭐? 전자수도 동일하죠. 전자수도 동일합니다. 전자수도 20개. 근데 2개 뺏겼으니까 2 플러스잖아요. 그럼 몇 개? 18개. 18개를 채워봅시다.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까지 차면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10개. 왜냐하면 2개, 2개, 6개니까요. 그죠? 10개 빠지고 8개를 여기부터 채워야 돼. 8개부터 여기부터 2개. 그 다음에 P는 6개. 여기까지 차보면 2개, 6개니까 여기까지 18개 다 차버리네요. 그럼 어떻게 채워진다? 1S, 2S, 그죠? 그러니까 1S에다가 차는 거 숫자를 넣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쓰죠. 1S에다가 S2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6개. 합하면 모두 18개.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자, 기억하세요.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1S, 2S, 2P, 3S, 3P, 그 다음에 4S, 3D라는 거. 우리 세 번째 껍질에는 3S, 3P, 3D. 세 번째 껍질 이렇게 세 개가 있지만 네 번째 껍질에 있는 S부터 먼저 채워져서 들어오더라. 그 다음에 D가 채워지더라.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칼슘 이온의 전자의 수를 앞에부터 쭉쭉 채워놓으면 이렇게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준 상태에서 어떤 용기에 1g의 수소가 있는 경우 거기에 산소를 32g을 넣으면 압력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어떤 용기잖아요. 용기에다가 넣으면 뭐죠? 용기. 산소를 넣기 전과 넣고 난 후에 용기의 크기는 동일하죠. 그러면 두 개의 경우 부피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피가 동일하다. 부피, 뭐 그램, 온도 이런 게 나오면 뭘 해야 되죠? 이산기체 방정식을 떠올리셔야만 합니다. 즉 PV는 nRT다. 일단 요거를 써놓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넣기 전에 부피는 1이죠. 그냥 1. 그리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 요 부피는 n 몰수가 뭐죠? 1g의 수소는 1몰이 2g이니까 0.5몰이겠네요. R, 그 다음에 온도는 일정하니까 온도는 그냥 T라고 둡시다. 그러면 산소를 넣었을 경우에 부피 같잖아요. 부피는 같아요. 그럼 몰은 몇 몰이죠? 0.5몰에 산소 32g은 몇 몰이죠? 산소 32g은 1몰에 해당하죠. O2는 16 곱하기 2니까 32는 곧 산소 O2의 1몰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러면 1몰. 그 다음에 R, T 나누기 P. 이 P를 구하는 문제니까 그 이전에는 P는 1이었지만 지금 P가 달라졌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RT는 양쪽에 똑같으니까 RT는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건 1몰이 아니면 뒤가 1.5몰이겠네요. 1.5몰. 왜냐하면 수소와 산소가 다 같이 있으니까 1.5몰이 되죠. 1.5몰이 되고 그럼 P를 구하면 3기압이 됩니다. 값은 3이죠. 어렵지 않아요. 원래 1기압에서 1몰 있을 때 기체의 1몰의 부피는 원래 같잖아요. 1몰 있을 때 0.5몰 있을 때 1기압이었다면 1.5몰이 있으면 3배로 증가하니까 기압은 3배로 늘겠죠. 그렇게 직관적으로도 풀 수 있지만 수식으로 풀면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자, 어려우시면 그냥 PV는 nRT를 써놓으시고 부피가 같다. 부피가 같으니까 산소만 있을 때 부피와 산소와 수소가 같이 있을 때 부피는 같다는 식을 놓고 PV는 nRT에다가 대입해서 같다고 놓고 그 뒤에 P를 구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3. 기압은 3기압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봅니다. NS2, NP5의 전자 구조를 가지지 않는 것은 자, SP가 있어요. S가 있고 어떤 껍질에 SP가 있고 그 뒤에 다른 껍질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오비탈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전자가. S와 P에만 전자가 들어가 있는데 2개, 5개 들어가 있어요. 최외가 5개, 그럼 7개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7개. 7개 들어가 있는 게 뭐죠? 17쪽이잖아요. 17쪽. 그죠? 17쪽에 있는 게 아닌 것. 답은 3번입니다. 답은 3번. 자, 17쪽 몇 개는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F, Cl, Br, 그 다음에 요드, 그죠? 아이오딘, 불륨 브로이오죠. 불륨 브로이오 정도는 17쪽 함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것만 알면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설명하는 물질들, 환원력이 큰 것부터 배치한다. 환원력이 크다. 자, 환원력이 크다는 것은 다른 물질을 환원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환원시킨다, 다른 물질을. 그러면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건 전자를 얻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인은 전자를 쉽게 잃는 거죠. 쉽게 잃으면 잃을수록 전자를 쉽게 얻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원력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전자를 잘 잃는 것, 순서대로 쓰라는 것이죠. 전자를 잘 잃는 것. 금속인 경우는 뭐 이온화 경향이 큰 것,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전자를 잘 잃는 것 정도로 쓰자면, 자, 볼까요? A 물질과 B 이온이잖아요. 금속이잖아요. 반응했다는 것은 얘가 지금 전자를 잃고 있는 상태인데, 아니 내가 더 세니까 내가 전자를 잃고 너는 그냥 돌아가, 이 말이잖아요. 그죠? 원래 A와
B 플러스가 있었는데 아니야 내가 더 세. A 내가 더 이온 영향이 세. 더하기 너는 그냥 B로 돌아가. 이런 뜻이 되죠. 그러면 A는 B보다 환원력, 그러니까 이온화 경향이 더 세다. 이렇게 되겠죠. C 이온과는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C 이온은 더 강하다. 그죠? C 이온이 더 이온화 경향이 세다. 그러면 C 이렇게 되겠죠. D 물질은 그러면 D 이렇게 되겠죠. DCAB의 형태 순서대로 작용합니다. 자, 모두 금속이기 때문에 환원력이 큰 것은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전자를 더 잘 잃는 성질. 왜냐하면 환원은 전자를 얻는 거니까. 환원력이 세다는 것은 다른 물질을 더 쉽게 환원시킨다. 전자를 더 얻게 한다. 나는 전자를 더 쉽게 잃는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요 공식을, 요 형태를 꼭 기억하세요. 그럼 얘가 전자가 더 쉽게 돼. 이온화 경향이 더 세. 환원력이 더 세. 그래서 이렇게 되고 너는 이온화가 전자를 얻어라. 환원되어라. 이런 뜻이겠죠. 답은 1번이 해당합니다. 자, 9번. 기하 이성 질체를 가지므로 기하 이성 질체가 뭐였죠? 서로 이렇게 어떤 대칭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극성과 비극성을 모두 가질 수 있는 물질들을 뜻해요. 자, 어떻게 뭘 그림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요렇게 뭐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렇게 큰 애, 조그만 애, 뭐 조그만 애 이렇게 연결돼 있는 요걸 기억하세요. 여기가 어떻게 있는 것들 수 있냐? 이렇게 연결돼 있고 큰 애, 조그만 애, 이쪽도 큰 애, 조그만 애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것들. 이게 대표적인 기하 이성 질체죠. 극성과 비극성. 얘는 비극성이죠. 완전히 대칭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힘을 이렇게 서로 상쇄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상쇄할 수가 없죠. 왜? 이 힘이 더 세고 얘 힘이 더 작잖아요. 이렇게 되면 상쇄할 수가 없다. 아시겠죠? 그 점을 기억하시면 기하 이성 질체, 극성, 분자, 비극성 모두 가질 수 있는 물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요만큼은 서로 같아야 되잖아요. 같아야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조합하다 보면 서로 딱 상쇄시킬 수 있잖아요. 적어도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미 CHC는 나왔지만 2, 3잖아요. 이미 틀렸어요. 그죠? 얘는 그리고 반으로 쪼개질 수가 없어요. 적어도 모두 합하면 반으로 쪼개질 수 있는 짝수의 모임이어야 되는 건데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CH 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는 H가 이렇게 하나밖에 안 붙어 있어요. 이렇게 얘는 돌릴 수가 없어. 어떻게 돌려도 얘는 비극성이긴 한데 어떻게 돌려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극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려우시면 외우세요. C2H2Cl이 있고요. C2H2Cl 요거 하나 꼭 외우시고요. C2H2Cl이 있고 그 다음에 CH3 이런 게 있어요. 요 두 개는 꼭 외우세요. 그냥. 어떻게 붙어있냐? 어떻게 붙어있는 건 그냥 간단해요. 그냥 얘는 어떻게 붙어있냐면 C 이렇게 붙어있고 여기 H Cl 이렇게 붙어있거나 아니 요게 두 개가 바뀌어서 붙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극성 비극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얘는 뭐 어떻게 되어 있냐? C 붙어있고 그죠? 그 다음에 H가 붙어있고 여기도 H가 붙어있고 한쪽에 뭐 CH3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함으로써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우시면 C2H2 CH3 CH, CH3, CH 요거를 두 개를 꼭 외워두시면 요 문제를 나왔을 때, 유사 문제를 나왔을 때 어렵게 고민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두 개는 꼭 암기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설탕 171g, 이 물 500g에 녹아있는 경우 몰랄 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몰랄 농도 기억하시나요? 1kg의 용매에, 그죠?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입니다. 용질의 몰수. 1kg의 용매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예요. 500g, 이거 밑에 분모는 나와있죠. 0.5 나와있고. 그럼 용질의 몰수를 구하면 되는 문제인데, 용질이 설탕인데, 1몰. 이걸 쭉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분자량이죠. 분자량, 현재 있는 질량 나누기 분자량 하면 얘가 몰수잖아요. 1몰당 분자량을 나누면 이게 몰수가 되잖아요. 분자량이 얼마다? C12H22 O11 쭉 계산했더니 342g이 됩니다. 그죠? 342g이 되니까, 이건 뭐죠? 170이니까 0.5몰이 되네요. 0.5몰, 용질의 몰수가 0.5몰인데 요거를 0.5잖아요. 용매 0.5로 나눴더니 1이 되더라. 그래서 몰랄 농도는 1이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몰랄 농도가 뭔지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것만 알고 계시면, 개념만 알고 계시면 적어도 이 설탕에 대해서 분자량을 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 곱하기 하셔가지고 분자량으로 현재 있는 질량 170g, 1g을 나누면 몰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곧 뭐죠? 용질의 몰수니까 그것을 1kg 용매 단위로 나눠주면 되니까 0.5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1이 되더라. 그러면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다음 어떤 고체 물질을 용해도 곡선을 표시한 것이다. 자, 비중이 1.4인 100도씨의 포화 용액 100ml를 20도씨의 포화 용액으로 만들려면 몇 g의 물이 더 필요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g의 물이 더 필요한가? 자, 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용해도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용해도는 뭐냐? 용해도. 통상 용매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g수를 의미해요. 용해도.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g수를 용해도라고 합니다. 그럼 용해도가 100이라는 것은 뭐죠? 20도 때 100이라는 것은 용매 100g당 용질도 100g이 녹아있을 때 용해도가 100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용해도를 알면 용질과 용매의 비율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용해도가 100이라는 것은 용질과 용매의 비율이 1대1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180이라는 것은 뭐다? 180대 100이라는 뜻이니까 비율이 9대5가 되네요. 9대5가 되네요. 181대 비율이 9대5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그람수잖아요. 그람수. 자, 그람수인데 여기 문제에서는 그람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100ml가 나와 있고 비중이 나와 있죠.
자, 비중을 이해하시면 돼요. 비중은 뭐 1리터일 때 1.4kg이라는 뜻이에요. 비중이. 그러니까 100리터일 땐 몇 그램? 140g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용액이 140g이라는 뜻이에요. 용액이 140g. 그죠? 용액이 140g일 때 9대 5로 용질과 용매가 나눠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보이죠? 그러면 90g과 용질 90g, 용매 50g이 있다는 뜻이죠. 아주 쉽게 눈에 보이잖아요. 만약 이게 안 되면 뭐 그냥 9x 더하기 5x는 140 해가지고 x는 뭐 그죠? 10 해가지고 용질은 9니까 90, 이것은 50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식을 세워서 구하는 것보다도 그냥 바로 그냥 눈에 보이니까 용질 90에 용매 50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용질은 물을 부으나 안 부으나 용질의 양은 동일하잖아요. 그럼 100도일 때도, 그러니까 온도가 20도일 때도 동일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용질이 90이면 20도로 낮췄을 때 용매가 얼마 있어요? 1대1이니까 90 있어야죠, 용매도. 근데 용매는 지금 얼마 있죠? 50 있잖아요. 90 있으려면 40을 더 불을 부어줘야 되죠. 그러면 90이 되죠? 그러면 90대 90, 1대1 비율이 되잖아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용해도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용해도를 알면 그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액에 있는 용질과 용매의 비율을 알 수가 있어요. 비율. 100은 용해도가 100이면 1대1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180이면 180대 100이라는 뜻이고 70이면 70대 100이라는 뜻이고. 그죠? 그러니까 둘 다 그램이잖아요. 질량 기준이니까 문제에서는 질량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부피가 나와 있지만 비중을 주었기 때문에 질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100g일 때 빌량이 1.4g면 100ml일 때 비중이 1.4면 질량은 140g이 되는 거죠. 140g에 9대5, 180대 100 비율, 9대5 기호로 들어가 있으니까 용질은 90, 용매는 50. 그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시죠? 근데 이것이 1대1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용질은 변하지 않는다. 용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이 있고 없건, 더하고 말건, 용질은 변하지 않으니까 90, 90. 용매도 90 있어야 된다. 용매는 기준 50 있으니까 40만 더 들어가면 90이 되더라.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 반복해 보셔도 되고요. 이 문제 나오면 꼭 맞출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B점이 약 197도이고 무색의 단맛이 나는 액체로 부동액의 원료로 부동액 원료가 뭐죠? 에틸렌 글리콜. 부동액 원료는 에틸렌 글리콜입니다. 에틸렌 글리콜. 근데 에틸렌 글리콜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에틸렌 글리콜 어떻게 생겼느냐? 한번 이 그림 보시고 머릿속에 한번 넣으세요. C. 원래 이렇게 보면 C는 이렇게 H 하나씩 붙어 있잖아요. 다 이렇게 붙어 있다가 여기 밑에 두 개가 OH로 바뀐 것. 이것이 에틸렌 글리콜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에틸렌 글리콜.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에틸렌 글리콜. 에틸렌 글리콜이 뭐더라? 에틸렌 글리콜. 부동액 하면 에틸렌 글리콜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얘는 아세톤, 얘는 메틸알콜. 그죠? 이거는 이황화탄소. 그죠? 아세톤. 그러니까 이런 알코올들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얘는 어떻게 생기느냐? 이렇게 H에 하나에 다 붙어 있잖아요. 하나에 OH가 붙어 있는 게 이게 뭐죠? 메틸알콜. 에틸알콜은 C가 두 개 했을 때 H 이렇게 다 붙어 있는데 요것도 H고 하나만 OH인 게 요게 에틸알콜. 요 H까지 바뀐 게 에틸렌 글리콜.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탄을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성된다. 표준 상태에서 에탄 30g을 반응시킬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의 분자수는 모두 몇 개인가? 분자수를 구하는 건 뭐죠? 몰수를 구하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죠. 왜냐하면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만큼의 분자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몰수를 구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에탄을 연소시켰을 때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나오는데 몇 몰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에탄 몇 몰에 대해서 수증기가 얼만큼, 이산화탄소가 얼만큼 나오는지를 알면 된다. 그러면 적어도 반응식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에탄은 주어졌죠. 문제 H6H, C2H6에다가 뭐죠? 연소, 산소와 반응하죠. 그럼 뭐? 이산화탄소와 뭐?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어렵죠. 하지만 차근차근히 미정계수 방정식에서 푸실 수 있어야 돼요. 풀면 어떻게 되느냐? 2, 7, 4, 6이 됩니다. 그죠? 모두 기체니까, 얘도 수증기니까 모두 기체잖아요. 기체일 경우에, 그럼 어떻게? 얘는 2몰 대 기체가 몇 개 나오냐? 10몰이 나오잖아요. 그죠? 10몰. 그죠? 에틸알콜 2몰, 에탄 2몰에 대해서 수증기가 이산탄소, 기체가 총 10몰이 나오니까 1대5로 반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대5. 그러면 에탄 30g의 몰수를 알면, 그죠? 거기에 대응해서 기체가 얼만큼 나온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탄이 C2H6잖아요. C2H6. 그죠? C는 뭐죠? 12 곱하기 2 더하기 6 했더니 30이네요. 30이 분자량인데 지금 30g 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1몰이네요. 30g의 분자량을 나눴더니 1몰이더라. 1몰일 때 몇 번 나와? 1대5니까 기체는 5몰이 나온다. 그죠? 5몰이 나오게 되죠. 5몰. 1몰은 뭐?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니까 여기다가 5를 곱하면 대충 30 곱하기 10의 23승이 나오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대부분 문제는 그냥 반응식을 쓸 수 있느냐, 한 단계 문제가 통과를 하면 그 다음에 대응비가 어떻게 되느냐, 대응비를 알고 그러면 에탄올이 지금 주어진 게 몇 몰인지만 알면 나오는 물질의 몇 몰수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몰수를 구하고 그러면 한 몰은, 기체 한 몰은 분자수가 몇 개냐, 요거를 알고 곱하면 된다.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 있지만 아마 그동안 공부하시면서 다 익혔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면 현재 지금 모르시더라도 충분히 익히셔서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떤 기체,
0.4g이 27도씨 1기압에서 0.082리터이다. 분자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기체가 나오고 온도가 나오고 리터가 나오고 이러면 제일 먼저 뭐라 그랬죠? 이상기체 방정식을 떠올려야만 한다. 그죠? 뭐 PV는 nRT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걸 떠올려 놓고 그 다음에 대입해 넣으시면 돼요. 그죠? 0.4g 이게 몰수잖아요. 몰수는 뭐죠? 현재 있는 물질 0.4g 분의 분자량이죠. 분자량. 이게 N이잖아요. 그러면 RT는 PV가 되잖아요. R은 뭐 0.08이고 0.08이고 T는 뭐 27 더하기 273이죠. 여기 T고 P는 1기압이고 부피는 0.08이네요. 0.8이는 양쪽에 나누고 없어지고 어쨌건 이걸 쭉 해가지고 그냥 계산기에 넣고 딱 때려서 계산해버리면 돼요. 그럼 뭐가 나오냐? M은 120이 나온다. 120이 나옵니다. 120. 자, 그냥 간단히 계산하면 0.082는 0.4 분의 M 질량 곱하기 0.082 곱하기 300 요 식이죠. 요 색을 그냥 M을 이렇게 옮기고 요를 나누고 300 나누기 0.4 했더니 300 곱하기 결국에는 0.4점만 남잖아요. 그럼 120이 되죠. 요 식만 세우실 수 있는 되니까 어려우면 일단 PV는 NRT를 써놓고 시작하세요. 기체, 뭐 온도, 부피, 압력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 아시겠죠? 그리고 어떻게 대입해서 넣으면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N은 뭐 몰수인데 현재 있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눈 것이다.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됩니다. 15번 넘어갑니다. 자, 25g의 암모니아가 황산과 반응해서 황산은 엄청 많이 있다는 거죠. 황산 암모늄이 생성됐대. 생성된 황산 암모늄의 양은 얼마인가? 그죠? 자, 암모니아가 얼마 들어갔을 때 황산 암모늄은 얼마 나오는가를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뭐 곧 이것은 뭐 반응식을 알아야만 하죠. 암모니아는 뭐죠? NH3, NH3죠. 황산은 뭔지 아시죠? H2SO4. 황산 암모늄은 앞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암모늄 어떻게 NH4 이렇게 쓰고 SO4 황산 암모늄이에요. 왜냐하면 그죠? SO4는 뭐 마이너스 2고 NH4는 플러스 2이기 때문에 둘이 합하면 이렇게 바꿔서 나오죠. 그러니까 NH4 SO4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면 자, 여기서 이상기체 방정식을 푸셔야 돼요. 그죠? 풀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립니다. 이렇게 이 앞에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자, 25g의 암모니아 25g의 암모니아인데 암모니아가 지금 몇 몰인가? 2대 1로 반응하죠. 그럼 얘가 몇 몰인지 구하면 이 나오는 황산 암모늄이 몇 몰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했더니 얘는 분자량이 얼마인가? 쭉 해봤더니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17이네요. 그죠? 17. 그럼 25g을 17로 나눈 요 몰수잖아요. 요 몰수의 반, 그죠? 곱하기 2분의 1 한 것이 황산 암모늄의 몰수가 되겠죠. 이게 몰수예요. 이 몰수는 뭐? 분자량이 여기 분자량이 몰질량이죠. 분자량, 몰질량 같은 말이죠. 1몰당 몇 g인지 132 나누기 현재 있는 양, 모르는 양 x. 그냥 계산기에 넣고 이 양에서 구하면 되죠. 쭉 구해봤더니 약 97g이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대응비를 구하고 앞에 반응 물질의 몰수를 구하고 그 몰수의 2대 1이니까 반만큼 나온다. 이 몰수의 반만큼 나온다. 그것이 몰수잖아요. 그죠? 이게 몰수인데 몰수는 뭐냐? 현재 있는 질량. 여기서는 몰라요. 구하는 질량 나누기 분자량이라 혹은 몰질량 1몰당 질량 분자량 1몰당 질량 131을 나누면 된다. 같다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이항시켜서 곱하면 얘만 딱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약 97g이 나옵니다. 자, 산화수 구하는 문제 다시 나왔습니다. 어렵지 않죠? 산화수 구하는 문제 다시 나왔습니다. 산화수 자, n 구할 때 나머지부터 구해야죠. 5는 뭐죠? 마이너스 2죠. 곱하기 3. 1은 뭐죠? 얘는 1쪽이니까 플러스 1이죠. 더하기 n 했더니 0이란 뜻이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6이고 1이니까 n은 뭐죠? 곧 뭐죠? 플러스 5가 되게 됩니다. 자, 산화수 구하는 문제 어렵지 않게 쉽게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17번 페놀, 수산기에 의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는 문제죠. 페놀이 뭐죠? 이렇게 생긴 거죠. 그냥.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OH가 붙은 게 페놀입니다. 얘가 페놀이죠. 옳은 것을 고르는 것. 자, 페놀 하면 하나 떠올려야 되는 거, 기억하시는 게 한 개 더 있습니다. 염화철, 수용액과 정색 반응, 즉 색깔을 내는 반응을 한다는 뜻이에요. 답은 4번인데 이걸 그냥 암기하세요. 염화철 용액과 정색 반응을 한다. 염화철 3이라고 하는 염화철 용액과 정색 반응을 한다. 뭐가? 페놀은 염화철 용액과 정색 반응, 색깔을 내는 반응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진 않지만 한번 머릿속에는 이런 게 있더라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8번 순황산 147g이 녹아있는 황산 수용액 500ml가 있는 경우 용액의 노르말 농도는 얼마인가? 자, 노르말 농도에 대해서 교재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충분히 이해하셔서 푸셔도 되지만 지금은 좀 더 요령이 있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노르말 농도라는 거를 구하는 것 그렇게 구하지 마시고 노르말 농도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그냥 몰 농도 있잖아요. 몰 농도, 그죠? 몰 농도와의 관계식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몰 농도 곱하기 당량을 했더니 이것이 노르말 농도가 되더라. 그죠? 그러면 노르말 농도를 구할 생각하지 마. 어렵게 그냥 몰 농도를 구한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몰 농도를 구하면 된다. 몰 농도는 뭐다? 1리터에 녹아있는 몰수잖아요. 몰수. 1리터. 이건 뭐죠? 0.5리터 쓰면 되죠. 0.5리터분의 몰수. 147g이 과연 몇 몰인가를 알면 돼요. 147g이 몇 몰인가? 황산은 뭐죠? 황산 H2SO4 얘의 몰질량, 그러니까 분자량을 구했더니
분자량을 구했더니 98이 됩니다. 98. 그죠? 순항산 147. 이 g을 98로 나눴더니 얘가 뭐예요? 몰수가 되죠. 몰수는 그러니까 했더니 1.5가 돼요. 1.5. 그죠? 몰 농도는 이 몰수를 0.5로 나눈 게 몰 농도가 되죠. 3이네요. 3. 자, 몰 농도를 3으로 구했어요. 당량은 뭐라 그랬어요? 황산일 경우에 이게 이온화되면 H가 2개 나오잖아요. 그걸 당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당량은 2다. 그럼 몰 농도는 6이다. 이렇게 되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게 6이네요. 잘못 표시되어 있네요. 6입니다. 6. 자, 19번. 연력학 몇 법칙인가? 절대 온도에서 엔트로피는 0이다. 자주 안 나옵니다. 자주 안 나오는데 그냥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뭐 3법칙을 얘기하는데요. 엔트로피가 제로. 엔트로피 제로는 3법칙. 절대 온도에서 엔트로피는 제로다. 20번 문제 살펴봅니다. 질소 2몰과 산소 4몰 혼합기체, 여기 혼합기체입니다. 혼합기체의 전 압력이 12기압일 경우 질소의 부분 압력은, 자, 부분 압력 그냥 간단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기압을 12를 2대 4로 나누어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대 4로 나누어 가지고 있다. 2대 4, 12를 2대 4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고 있다. 그러면 4대 8이겠죠? 2대 4로 나누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질소는 4, 산소는 8이란 뜻이 됩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대 4로 나누고 있다. 그럴 때는 질소의 부분 압력은 4가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12기압, 혼합기체 전압력 12기압 돼 있으면 그 전체의 압력을 그 몰수의 비율대로 나누어서 그냥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대 4를 12기압부를 나누어 가지고 있다. 자, 21번 위험물 제조소 등의 옥내 소화전이 같이 설치되었을 때 수원의 수량은 최소 얼마로 해야 되는가? 몇 세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여러 번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은 1층이겠네요. 1층 6개, 그죠? 1층 설치 개수에 뭐 7.8 세제곱미터를 곱하는 거예요. 근데 단 최대 5개까지만, 6개지만 최대 5개까지만 5 곱하기 7.8 세제곱미터가 된다. 이건 자주 나오고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 곱하기 7.8 하면 정답은 39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2번 고체 가연물, 고체의 연소 형태. 중요한 문제죠. 고체의 연소 형태는 뭐? 표면, 당연히 고체고죠. 그 다음에 분해, 표면 분해 대표적인 거, 증발, 그 다음에 자기연소, 주로 오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자기연소가 있습니다. 자, 등심연소는 뭐죠? 가연물, 고체 가연물의 연소 형태가 아니죠. 등심연소는 뭐 이렇게 심지가 있고 이렇게 액체가 있고 이렇게 탈 때 그 연소 형태를 말합니다. 근데 등심연소는 어쨌든 들어본 적이 없죠? 고체 가연물의 연소 형태가 아니다. 고체 가연물 연소 형태, 표면, 분해, 증발, 자기연소 꼭 기억해 주시고 각각의 연소 형태에 있어서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불활성 가스 수화 설비와 관련해서 위험물 안전 관리 법령에 의할 때 저장 용기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틀린 것. 자, 이거는 단편적으로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장 용기 정답은 1번이고 저장 용기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용기의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모두 포함해서, 제외가 아니라 포함입니다. 포함해서 설치해야 한다. 용기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포함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자, 그 외의 거 살펴보면 방호구역 외에 설치해야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용기 외면에 약재, 종류, 제조, 연 등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40도 이하이고 변화가 크지 않은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건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용기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포함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것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유기과산화물의 화재 예방상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유기과산화물이 뭔지 아셔야 되는데요. 과산화물은 뭐 뒤가 이렇게 오트가 붙어 있는 것들이겠죠. 과산화물은, 그죠? 근데 유기가 있고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과산화물, 유기과산화물. 무기과산화물 주로 뭐가 있죠? 인류염물도 있죠. 근데 과산화물은 뭐냐 하면, 무기는 뭐냐 하면 인체에 들어있지 않은 애들, 그러니까 뭐 생물에 들어있지 않은 애들, 그런 애들 주로 얘기하고, 유기과산화물은 생물로부터 만들어지는 물질들,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C, H, 뭐 O, 뭐 N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유기과산화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잘 복잡하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유기과산화물 하면 오류 위험물이다. 일단 그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류 위험물, 유기과산화물 하면 오류 위험물이다. 그러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오류 과산화물 화재 예방상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 그죠? 그렇게 풀면 됩니다. 오류 위험물은 습윤, 오류 위험물의 대표 특징이죠. 습윤하면 안정해진다. 1번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류 위험물은 환원제와 가까이 해도 위험하지 않다? 아닙니다. 오류 위험물은 환원제 가까이 하면 위험해집니다. 환원제, 산화제 둘 다 가까이 하면 위험하다는 것, 더하기 산화제까지 둘 다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오류 위험물의 특징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답은 틀린 건 2번인데요. 나머지 것도 보겠습니다. 직사광선 여론은 등은 피한다. 오류 위험물, 직사광선 여론을 피해야 하고요. 그리고 용기 파손에 주의하고 가급적 소분하여 보관한다. 왜 소분하냐? 화재 시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그나마 위험성을 갖추기 위해서 소분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살펴봅니다. 제1인산 암모늄 분말 소화약제의 색상과 적응 화재를 옳게 나타낸 것은? 그러면 제1인산 암모늄 분말 소화약제가 어떤 소화약제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종인지. 자, 1종, 2종, 3종. 제1인산염은 3종이죠. 3종 분말 소화약제입니다. 1종은 뭐죠? 1종은 탄산수소 나트륨, 2종은 탄산수소 칼슘입니다.
3종은 제1인산암모늄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종은 제1인산암모늄. 그럴 경우에 적응 화제는 뭐죠? 일단 전부 다 BC는 다 되죠. BC 다 되는데 3종만 뭐 모두 적응 화제는 A, B, C입니다. A, B, C 다 된다. 일류전속이죠. 일류전이 된다는 뜻이죠. A, B, C 모두 3종은 다 되고 나머지는 모두 B, C가 된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1인산암모늄 분말이고 그러면 A, B, C급 다 되고 요거까지 두 개는 맞습니다. 그죠? 그럼 색상은 뭐다? 3종은 뭐? 밤홍색이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제1인산암모늄 기억해 두시고 담홍색이고 ABC 적응화제 있고 그 다음에 뭐 분해 반응식 하면 뭐가 나온다? 메타인산이 나온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메타인산이 나온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만 합니다. 자, 아래 표가 있으니까 이 표에 있는 내용은 특히 빨간 부분이 많죠. 이 빨간 부분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모두 다 기억해 두시라는 겁니다. 빨간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머지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은 중요도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암기해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26번 드라이아이스 1kg에 완전 기화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몇 몰인가? 자, 드라이아이스가 고체가 있다가 기체로 변하죠. 이 경우에 이산화탄소는 몇 몰인가? 몰수가 변하나요? 상태 변화에 따라서 질량, 몰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니까. 그러니까 즉 몰수는 같다. 따라서 이 문제는 드라이아이스 1kg이 몇 몰인가를 문제와 동일합니다. 드라이아이스가 뭐죠? CO2잖아요. CO2가 분자량 한 몰당 뭐죠? 44g이 됩니다. 그죠? 44g이니까 1kg은 1000g. 그러니까 1000g을 44로 나누면 대충 나오겠죠? 44로 나누면 약 22.7몰이 된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아주 쉬운 문제죠. 드라이 아이스, 고체인데 기화됐어요. 그죠? 상태가 변함에 따라서 물질은 질량이나 몰수가 변화하나요? 변화하지 않습니다.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드라이아이스 1kg는 그냥 1kg이 몇 몰인지를 묻는 문제와 동일하다는 뜻이죠. 상태 변화는 신경 쓰지 마시고 1kg이 몇 몰인가? 그러면 드라이아이스 CO2의 몰 질량, 분자량이 얼마인지를 구하시면 되는 건데 44,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뭐 32 더하기 12 하니까 44죠. 27번 위험물의 취급을 주된 작업 내용으로 하는 다음 장소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확보해야 하는 1분당 방사 밀도는 얼마 이상이어야만 하는가? 그렇죠? 얼마이어야 하는가? 자, 보면 어떤 물건이냐, 물질이냐? 사류 위험물이고 바닥 면적이 1000, 각실의 바닥 면적은 500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사류 위험물인 경우 소화 설비의 적응성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 표가 있죠. 이건 꼭 기억해 암기해 두셔야 되고 암기 방법도 교재 잘 나와 있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류 위험물인 경우, 스프링클러인 경우 세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모. 왜 세모인가? 세모인 경우에는 그죠? 살수 기준 면적당 방사 밀도가 얼마 이상 되어야지만 적응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얼마 이상 되어야지만 적응성이 있다. 표가 있는 것이죠. 교재에도 그 표가 있으니까. 자, 표는 어떻게 나눠져 있냐? 살수 기준 면적에 따라 나눠져 있고, 표를 보겠습니다. 살수 기준 면적에 따라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인하점에 따라 나눠져 있습니다. 인하점에 따라 나눠져 있죠? 근데 문제에서 제3 석유류는 인하점이 70도 이상이잖아요. 70도 이상. 여기네요. 여기고 이쪽인데, 그러면 살수 기준 면적은 얼마죠? 위에서 바닥 면적이 1000, 각실의 바닥 면적 500, 뭐 어쨌거나 465 이상이니까 465 이상, 인하점 38도 이상, 곧 8.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적응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살수 방사 밀도가 얼마 이상 되어야 한다라는 요건이 있으니까 그 요건에 맞춰 이 표에 따라서 얼마 이상 되는 요건을 찾는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자주 나오진 않지만 가끔 나옵니다.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기본적으로 8.1과 그죠? 8.1과 최고 16.3 요 사이인데 뭐 동일한 숫자가 많이 있고 적어도 그다음 279와 465 요 사이고 요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되고 나머지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기는 할 것입니다. 근데 다만 최소한 귀퉁이에 있는 기준들은 함께 먼저 기억해 두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1 이상이고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28번 과산화나트륨 저장 장소에 화재 발생 시 그죠? 가장 적합한 소화약제. 과산화나트륨은 뭐죠? 무기과산화 물이기 때문에 그죠?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주소화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뭐 쓴다 주로? 건조사가 보이네요. 뭐가 있었냐? 팽창, 진주암, 팽창, 질석, 건조사, 탄산수소, 염류 소화약제 이런 것들 기억하시죠? 이건 너무 자주 나오고 꼭 나오는 문제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건조사 어렵지 않게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9번 할론 1011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문제죠. 뭐죠? FClBr 순서대로죠. 그죠? 포함되지 않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 H가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소화약제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1번이 되겠죠. 자, 이건 너무 기초적인 문제고 요 아래 표에 있는 내용들도 함께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0번 제조소 건축물로 외벽이 내화 구조인 것의 1소요 단위 면적은 몇 미터인가? 자, 그러면 제조소 건축물 어떤 건축물의 종류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위험물, 그 다음에 제조소 및 취급소, 그 다음에 저장소 3개로 나눠져 있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내화 구조인지 비내화 구조인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제조소 1 경우 내화 구조인 것 1소요 단위는 얼마인가? 100이 됩니다. 100. 자, 이 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위험물이 있고 저장소가 있고 그죠? 위험물 지정소, 저장소 요거 제외하고 제조소 및 취급소는 다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그죠? 위험물은 곱하기 10, 지정소는 곱하기 10이고
그 다음에 내화 구조, 비내화 구조로 나눠지는데 내화 구조가 좀 더 크다. 그 반반씩 된다는 거 100, 150. 어렵지 않게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31번 분말 소화 약제 중 부착성이 있는 유리상의 메타인산. 메타인산이 생성되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죠. 메타인산이 생성되는 것 제3종 분말 소화 약제로 제1인산 암모늄에 해당합니다. 인산 암모늄을 찾으면 되죠. 제1인산 암모늄. 4번이 됩니다. 제1인산 암모늄. 인산 암모늄이죠. 제1인산 암모늄. 메타인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3종 분말 제1인산 암모늄이 분해되면 열분해 반응식이 쭉 있고 메타인산, 그 다음에 암모니아, 물 이렇게 나오고 색깔은 다홍색이고 적용 과제는 A, B, C이다. 함께 꼭 그 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2번 공기포 발포 배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중량 340g, 용량 1800ml의 포 수집 용기에 가득히 포를 채취하여 측정한 용기의 무게가 540g이었다면 발포 배율은 얼마인가? 발포 배율은 얼마인가? 자, 그럼 발포 배율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발포 배율이란 포가 얼만큼 커지나 팽창하냐, 최적 그 크기죠. 부피를 발포 전과 발포 후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해서 발포 전에 포 수용하게 발포 후의 최적을 발포 전에 최적으로 나누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몇 배 커졌냐, 쉽게 말하면 몇 배 커졌냐 이런 뜻이죠. 즉 얼마만큼 팽창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발포 후의 부피가 부피니까 1800이에요. 1800 발포 후, 이게 후죠, 후. 그럼 전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전은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비중을 줬어요. 비중은 뭐죠? 비중은 질량과, 그죠? 질량과 그 다음에 부피가 같다 뜻이죠. 1대 1이다. 예를 들어 부피가 200ml면 무게도 200g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1kg일 때 1리터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는 중량이 그러니까 비중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중량이 있으면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량이 얼마죠? 중량이 540인데 총이가, 근데 여기는 무게가, 그죠? 용기 무게가 들어가 있잖아요. 용기 무게. 용기까지 합해서 540이라면 용기 무게를 빼야 되잖아요. 용기 무게가 앞에 340이다. 빼면 중량이 총 200g이죠. 이 중량은 발포 전과 후가 동일하죠. 발포 전과 후는 동일해요. 부피만 달라졌을 뿐이죠. 발포 전과 후는 동일하다. 그러면 200이면 부피는 얼마죠? 200, 비중이 1이니까 200ml가 되잖아요. 1대 1이니까. 그죠? 200ml. 그럼 200ml를 1800을 200으로 나누면 몇 배 커진 거죠? 원래 요 순수한 공기포 요 안에 무게는 200mg인데, 그죠? 그거는 발포 전과 발포 후가 동일하잖아요. 발포 후도 540인데 540에 용기 무게 340 뺐더니 200이니까, 그죠? 200전 둘 다 200이에요. 200인데 비중이 1이니까 부피가 200이죠. 200ml고 이거를 발포가 되고 난 다음에 발포가 커져서 1800ml까지 커졌다는 거죠. 총 몇 배? 9배가 커진 거죠. 9배. 9배 커졌다. 그래서 정답은 9배 4번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은 단순 산수 문제인데 몇 가지 단계만 버티면 돼요. 발포 배율은 부피 대 부피, 발포 전과 발포 후에 얼마만큼 커졌나, 몇 배로 부피가 커졌는지 묻는 문제고, 발포 전 부피가 안 나와 있으니 발포 전 질량을 구하면 비중이 있기 때문에 부피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발포 전, 발포 후의 부피를 몇 배로 증가했는지 구하면 배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33번 문제는 동일한 문제, 편집상 문제로 동일한 문제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한 번만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물 제조소에 옥내 소화전 설비를 3개 설치하였다. 수온의 양은 얼마인가? 똑같은 문제가 나왔죠.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 개수의 7.8을 곱한다. 여기는 근데 3개까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최대 5개까지니까 3개니까 3을 곱하면 되겠죠. 3 곱하기 7.8. 그래서 정답은 23.4가 됩니다. 35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분말 소화 설비의 기준에서 가압용 또는 추감용 가스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것. 가압 추감용 가스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것 문제입니다. 정답은 이산화탄소 질소가 되는데요. 생각해보시면 산소, 수소, 산소 이런 것들은 왠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질소와 이산화탄소다. 자, 분말 소화 설비 기준 가압용 추감용 가스는 질소와 이산화탄소다. 이거 기억하세요. 질소, 이산화탄소다. 자, 36번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 약제에는 비슷한 문제 나왔죠.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물을 쓸 수가 없고 쓸 수 있는 게 탄산수, 염류, 분말, 소화 약제, 팽창, 질석, 팽창, 진주함, 마른 모래 등이 적응성이 있다. 자, 물 못 쓰는 거는 꼭 그것들은 다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탄산, 수소, 염류, 분말, 팽창, 질석, 팽창, 진주함, 그 다음에 건조사, 마른 모래 이런 것들이 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포 소화 설비에 있어서 포헤드 방식이 있을 경우 방호 대상물의 표면적 얼마당 한 개, 포헤드일 경우 방호당 얼마,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냥 9제곱미터다. 포헤드 9. 자, 9포헤드 기억하세요. 9포헤드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3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38번 특정 옥외 탱크 저장소 최대 수량이 얼마인 경우를 말하는가. 특정 옥외 탱크 저장소가 뭔지에 대해서 그냥 묻는 문제예요. 특정 옥외 탱크 저장소는 옥외 탱크 저장소 중 최대 수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것. 100만 리터가 특정 옥외 탱크가 됩니다. 100만 리터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자, 39번 위험물 안전 법령에 따른 옥내 소화전 설비의 기준에서 펌프를 이용할 경우 가압 송수 장치의 경우 펌프의 전양정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이게 뭐냐면 이게 쉽게 말해서 얼만큼 힘이 있어야지 이 물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냐 이 문제입니다. 얼마만큼 끌어올려야 되느냐.
그럴 때는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그 모든 힘을 다 더한 게 우선 기본이겠죠. 그래서 소방용 호수에 마찰 손실수도, 그죠? H는 배관에, 그러니까 호수, 배관, 그러니까 마찰이 있으면 그만큼 힘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 마찰을 뚫고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낙차,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그 높이만큼 올라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요 모든 것들을 다 합한 다음에, 이건 공식을 그냥 암기하시고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합한 다음에 35를 더하면 된다. 35를 더한다. 35m를 더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전향정은 H는 H1, H2, H3 다 더한 다음에 35m를 더해주면 된다. 이건 그냥 공식을 암기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끔 나오니까 이 내용은 35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전향정 그냥 쉽게 말해서 이거를 끌어올린 들어가는 얼만큼 뭐가 필요하죠.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힘을 구하려면 들어가는데 필요한 그 마찰이 있거나 그 마찰을 뚫고 그거보다는 힘이 써야 되잖아요. 그 다음 낙차가 있으면 그 낙차도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거를 극복해야 되니까 그 힘을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35m를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설치 기준에서 제조소 등의 전기설비요. 전기설비 설치된 경우에는 장소의 면적 몇 미터마다 몇 제곱미터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해야 되는가. 요 기준은 전기설비라면 100제곱미터마다 1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100제곱미터 이거는 단순 암기사항이지만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전기설비 경우에는 100제곱미터당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해야 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이니까 전기설비 100제곱미터.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위험물 저장 시 지정수량 배수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지정수량이 뭔지를 알아야만 하겠죠. 자, 클로로벤젠 지정수량이 얼마죠? 이거는 제2석유류죠. 제2석유류. 클로로벤젠은 1등경 크스클이죠. 1등경 크스클. 그래서 1000리터가 됩니다. 1000리터. 그 지정 배수가 그냥 1이네요. 1. 자, 그럼 동순식물류는 지정수량이 얼마냐? 동식물류 지정수량은 10,000리터죠. 10,000리터니까 이건 뭐죠? 0.5가 되겠네요. 0.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4석유류 같은 경우는 지정수량은 얼마이다? 6,000이 됩니다. 그럼 2네요. 2 더하기 1 더하기 0.5 하면은 3.5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2번. 젖은 집, 헝겊 등과 함께 대량으로 쌓아두는 경우 자연 발화의 위험이 가장 높은 것은, 요것들 보니까 이게 다 뭐죠? 동식물류에 해당합니다. 동식물류에서 발화성이 가장 높은 것을 건성류라고 하죠.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 기억하시고 제일 높은 거 건성류입니다. 자, 건성류 찾으시면 되는데 건성류 암기 어떻게 하라 그러셨죠? 정상동해 대하들, 참쌀면, 청옥, 채콩, 소, 돼지, 고래, 피, 올, 야, 땅이라고 했어요. 정상동해. 정상동해, 동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 돼지, 피, 올, 야, 땅. 이건 뭐죠? 불건성류죠. 불건성류. 나머지는 모두 불건성류고 불건성이고요. 요것만 건성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살펴봅니다. 제4석유류를 저장하는 옥내 저장 탱크소의 기준으로 옳은 것. 자, 옥내 저장 탱크 용량 지정수량의 40배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정수량의 40배이다. 지정수량의 40배일 것. 단 제4석유류 및 동식물류를 제외한 동식물 외의 제4류 위험물입니다. 위험물인 경우 어때까지? 2만 리터까지입니다. 제4석유류 및 동식물 외의 사료염은 2만 리터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4석유류니까 그러니까 40배가 맞죠? 40배. 이거 하나 1번 바로 알 수 있는 문제고요. 다른 지문은 자주 나오는 지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탱크 전용실은 쭉 있는데 내화 구조인가요? 아닙니다. 보호일 경우에는 불연 재료로 하고 그 다음에 창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틀린 지문이죠. 그리고 탱크 전용실에 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주위에 0.2mm 이상의 높이로 턱을 설치할 것. 요거는 단층 건물에 탱크 전용실을 설치하는 경우 단층 건물 외에 탱크 전용실을 설치하는 경우 탱크 전용실에 펌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합당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틀린 지문이죠. 맞는 지문은 1번. 그러니까 나머지 지문은 자주 등장하는 지문은 아니니까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옥내 저장 탱크 용량은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일 것이다. 40배이다. 제4소료기 및 동식물류 외의 사료유물은 2만 리터이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4번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용도를 폐지한 경우 며칠 내에 신고해야 되는가? 정답은 14일입니다. 제조소 등은 용도를 폐지한 경우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5번 문제. 과산화수소 성질에 대해 틀린 설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분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정제를 사용할 수 있다. 과산화수소 육류위험물 분해를 방지를 위해서 안정제를 사용합니다. 안정제 사용하는데 뭐 쓰냐? 인산, 요산과 같은 안정제를 사용합니다. 1번은 맞는 지문이네요. 그 다음에 2번. 에테르에 녹지 않고 석유, 벤젠에 녹는다. 틀린 지문이네요. 물, 에테르, 알코올에 녹고, 그죠? 녹고 석유, 벤젠에 안 녹는다. 정답은 틀린 지문 2번입니다. 자, 농도에 따라 위험물이 아닐 수 있다. 과산화수소 농도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처 소독할 때 과산화수소를 바릅니다. 그거는 농도가 아주 옅기 때문에 위험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처 소독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상처 소독할 때 과산화수소를 바른다 하면 농도에 따라서 위험물이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도에 따라서 36 중량 퍼센트, 그죠? 그 이상일 때 위험물이 된다. 그러니까 농도에 따라 위험물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은 옳은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산화제이지만 환원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물질을 만나에 따라서 산화제도 될 수도 있고 환원제도 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틀린 지문은 2번이네요. 에테로에 녹고 석유 벤젠에 안 녹습니다. 46번 위험물의 취급 중 소비에 관한 기준. 소비에 관한 기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거의 옳은 말이 나오니까 옳은 말 자주 풀출되진 않지만 가끔 나오기도 하는 문제니까 한번 눈에 잘 머릿속에 한번 익혀서 기억해 두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자, 열 처리 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설치해야 된다.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아, 맞는 말이네. 거의 웬만한 맞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2번 담금질 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도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분사 도장 작업은 방화산, 유역, 벽벽 등으로 구획한 안전한 장소에서 해야 된다. 너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자, 3번까지 맞습니다. 4번 버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화가 뭐죠? 역화? 반대로 올라오는 건데 유지하면 안 되겠죠. 방지해야겠죠. 액화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한번 봐두시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다음에 뭐 답이 이거더라. 이런 감 정도로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7번 옥외 탱크 저장소 저장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에 따른 보유 공지 넓이를 틀리게 나타낸 것은 최대 수량에 따른 보유 공지 넓이. 자, 최대 수량이 500배이냐? 자, 어떻게 되시죠? 500배, 1000배, 2000배, 그죠? 그다음에 3000배. 그러니까 무이상도 있습니다. 4000배 초과하는 것도 있어요. 4000배. 그죠? 이럴 때 어떻게 기억하시기를 3, 5, 9, 12였죠. 뭔가 숫자가 T죠. 그죠? 12입니다. 15가 아닌 것이죠. 정답은 4번. 자,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500배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500배 이하, 500배 초과 1000 이하, 2000 이하, 3000 이하, 그 다음에 4000 이하, 그 다음에 4000배 초과까지 이렇게 쭉 단계별로 나눠지고 총 6단계가 있는데 너비는 3, 5, 9, 12, 15 이렇게 늘어납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확 뛰지 않으니까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꼼꼼하게 완전히 기억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500부터 4000 초과까지 있고 3, 5, 9, 12, 15 이렇게 쭉 있다는 것도 한꺼번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8번 다음 사류 위험물 중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사류 위험물 중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것. 연소 범위 넓은 것 몇 개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세트알데히드입니다. 얼마냐? 4에서 60%. 연소 범위가 매우 넓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휘발유는 의외로 크지 않습니다. 1.4에서 7.6인데 의외로 크지 않다. 휘발유는 크지 않다.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 아세톤도 크지 않다. 산화프로필렌도 크지는 않습니다. 2.8에서 37인데 넓은 거 하면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휘발유는 넓지 않다. 아세톤도 넓지 않다. 아세트알데히드는 넓다. 4에서 60%까지.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4에서 60이다. 이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휘발유도 넓지 크지 않다. 1.4에서 7.6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같이. 49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시도 조례에 의할 때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임시로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며칠 기간 동안 가능한가? 자, 기본적으로 위험물은 그죠? 지정 수량 이상일 때는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해야만 됩니다. 근데 아닌 장소에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단 시도조례에 의해서 소방서장의 승인, 시도조례에 의해 승인을 받아서 기간도 정해져 있죠. 최대 90일 이내. 원칙은 안 된다. 하지만 90일까지라면 석 달까지라면 대충 90일까지라면 시도조례로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임시적으로 위험물을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탱크의 내용적 종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 있죠. 이건 공식을 꼭 외우고 계셔야 되죠. 언제까지? 위는 아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L이니까 어떻게? 공식은 파이 R의 제곱의 L입니다. 파이 R의 제곱의 L. 계산기 놓고 R은 여기 R은 정해져 있죠. R은 10 제곱 곱하기 25 그죠? 여기 곱하기 파이 이렇게 하면 되네요. 쭉 계산해서 계산기에 넣고 계산하시면 약 7,85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물질 중 물과 반응해서 에탄이 발생하는 것. 에탄이 뭐가 발생하더라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근데 여기 각각 물질이 먼저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에틸이죠. 트리에틸 알루미늄. 트리에틸 알루미늄입니다. 트리에틸 알루미늄. 그죠? 이거는 에틸이죠. 에탄올. 에틸 알코올. 나트륨이죠. 이건 나트륨. 그리고 이거는 탄화칼슘입니다. 탄화칼슘. 자, 이런 물질 중 물과 반응하면 뭐가 발생하냐? 트리에틸 알루미늄은 에탄, 트리메틸 알루미늄은 메탄이 발생한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트리에틸 알루미늄이죠. 답은 1번입니다. 트리에틸 알루미늄은 에탄, 트리메틸 알루미늄은 메탄이 발생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트륨은 수소가 발생하죠. 탄화칼슘은 아세틸렌, 아세틸렌이 발생된다. 이거 꼭 중요한 것들이니까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메틸 알코올은 물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가스가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뭐 기억하시면 되고 트리에틸 알루미늄은 에탄, 트리메틸 알루미늄은 메탄.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질산 암모늄이 가열 분해하여 폭발되었을 때 발생하는 물질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질산 암모늄 가열 분해되면 물, 산소, 질소를 방출시킵니다.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인데 자, 원래 이거는 질산 암모늄이 뭐죠? NH4NO3 했더니 물과 질소와 산소가 나옵니다. 뭐 개수를 풀면 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되는데요. 자,
나중에 실기까지 하면 요거까지 공식을 암기해 두시는 게 좋지만 적어도 필기 단계에서는 질산 암모니움이 분해되면 질소, 물, 산소가 나온다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물, 산소, 질소를 방출시킨다. 아닌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아세톤에 대해서 틀린 설명은 1번 요오드 포름 반응을 한다. 맞습니다. 요오드 포름 반응을 하는데 아세틸기라고 있거든요. CH3, CO 원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이걸 아세틸기라고 해요. 보통 보면 아세트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세틸기를 가진 애들은 요오드 포름 반응을 한다.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세틸기를 가진 물질들을 검출해낼 때 그래서 요오드 포름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설명입니다. 요오드 포름 아세톤 기억하시고 아세틸기를 가진 물질은 요오드 포름 반응을 한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냥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 시 주소를 통한 희석 소화를 할 수가 있다. 아세톤 맞죠? 왜냐하면 수용성이기 때문에 얘는 수용성 물질이죠. 사류이온물 중에 수용성 물질은 물을 써서 희석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수용성이 아닌 것들은 뭐죠? 표면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물을 쓸 수 없지만 수용성인 것들은 물을 써서 희석 소화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아세톤은 갈색인가요? 아니요. 아무 색깔이 없습니다. 무색 투명의 액체이기 때문에 틀린 문제는 3번입니다. 증기, 사류이온물 증기, 공기보다 무겁다.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질산에 대해서 틀린 설명. 질산에 대해서 틀린 설명. 지정수량은 300이죠. 질산 맞습니다. 육류 위험물 지정수량 300. 그 다음에 햇볕에 의해 분해되기 때문에 갈색병에 저장 보관한다. 갈색병에 저장 보관한다. 맞는 설명이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갈색병에 저장 보관한다. 질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농도가 30 중량 퍼센트 농도에 따른 것 뭐였죠? 농도에 따른 것 과산화수소의 육류물 중에 과산화수소에 대한 기준이 농도가 36 중량 퍼센트 이상인 것이다. 그것이 그래야지만 위험물이 되는 거였고 질산은 뭐였죠? 비중이었습니다. 비중이 1.49 이상이면 위험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틀린 농도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인류 위험물 423 524 61 맞죠? 인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황화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황화린은 종류가 여러 개 있죠. 3, 5, 7 황화린이 있습니다. 근데 성질이 완전히 다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조회성 흡수성이 없다라면 틀린 설명일까요? 예, 틀린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3 황화린은 조회성이 없지만 5, 7 황화린은 조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설명은 그냥 뭉뚱그려서 조회성이 없다라고 하면 틀린 설명이겠죠? 왜 5, 7 황화린은 있기 때문에. 자, 나머지 설명 가연성 물질 당연히 가연성 물질이고요. 물과 반응하는 물질과 반응하지 않는 물질 모두 있다. 맞습니다. 3 황화린은 물과 반응하지 않으나 5, 7 황화린은 물과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설명이죠. 지정수량은 100kg입니다. 맞습니다. 자, 금수성 물질로만 나열된 것. 맞네요. 탄화칼슘 뭐죠? 아세틸렌 나오고 금속 뭐죠? 수소 나오죠. 이거 1번 당연히 물과 만나면 안 되는 물질입니다. 너무 당연한 만든 물질. 나머지는 뭐 아닙니다. 그죠? 별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 다 아니잖아요. 그죠? 다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아닌 것 하나가 보이면 그냥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시고 1번 칼륨, 나트륨 너무 명확하고 탄화칼슘 너무 명확하죠.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57번 어떤 공장에서 아세톤과 메탄올을 10리터 리터 용기에 각각 10개씩 그럼 뭐죠? 180리터라는 얘기죠. 180리터 등유를 200g으로 200리터로 3드럼 그럼 600리터가 되네요. 저장하고 있다면 지정수량 배수의 총 합은 얼마인가? 각 물질의 지정수량을 알면 되죠. 아세톤 뭐죠? 400리터죠. 메탄올 400리터죠. 등유는 등경, 클 1등경 1000리터입니다. 1000리터. 그래서 배수를 구하면 400에 180이면 0.45. 이것도 0.45네요. 1000리터인데 600이면 0.6. 그럼 0.9 더하기 0.6 하면 1.5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건 지정수량만 알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정수량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58번. 지정수량 10배, 각 10배로 운반할 때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 기억하셔야 됩니다. 4, 2, 3, 5, 2, 4, 6, 1.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 위험물이 몇 류인지를 기억하셔야 되죠. 과산화 나트륨, 1류죠? 1류. 과염소산, 6류입니다. 혼재할 수가 있네요. 바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과망간산 칼륨 1류, 그다음에 정류는 2류. 안 됩니다. 질산 6류, 알코올 4류. 안 됩니다. 과산화수소 6류, 아세톤은 4류. 안 됩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 차량에 설치하는 표지의 색상에 관해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차량의 위험물이라고 위험물을 표기할 때 위험물 표기는 흑색 바탕에 뭐였죠? 황색의 반사도료. 정답은 2번이죠. 흑색 바탕에 황색의 반사도료로 위험물이라고 쓴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주 잘 나오는 문제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함께 반드시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 빨간색이죠. 빨간색 많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각각 위험물에 따른 적응성이 잘못 연결된 걸 찾는 문제입니다. 적응성. 자, 1류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4류 위험물 탄산수소 염류 소화기 되죠. 1류 알칼리 금속 하면 당연히 이거 뭐였죠? 금수성 물질. 당연히 탄산수소 염류 소화기 되고 4류 위험물도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기 됩니다.
그죠? 건조사는 위험물일 경우에는 다 되죠. 건조사는 위험물일 경우에 다 된다. 당연히 둘 다 가능합니다. 자, 4, 5, 6 위험물,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는 잘 안 됩니다. 되는 것, 인화성 고체, 4류 위험물, 전기 설비 정도이고, 5류, 6류 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류 위험물이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류 인화성 고체, 2류 인화성 고체는 웬만하면 다 된다. 그죠? 다 된다. 제 6류 위험물, 그래서 인산염류인 경우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도록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